승점 6점을 땄잖아요. 홍명보 감독에 대한 팬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여론이 분명히 환기되긴 할 거예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의 성적, 지금의 결과가 지난 과정을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진 않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게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과연 크리스만 감독은 세대 교체를 하긴 했나? 선수들의 능력을 제대로 쓰기를 했나? 그러고 나갔는데 혼자서 계속 터내죠. 이라크와의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4차전 승리를 했어요. 총평을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총평요? 네. 뭐 10월 이번 두 경기를 다 묶어서 총평을 할 것 같은데 네. 홍명보의 위기일 줄 알았지만 기회가 돼버린 10월 2연전이었다. 네. 일단 연승을 하면서 우리가 B조 1위로 올라섰고 이게 의미가 큰 게 뭐냐면은 11월에는 이라크하고 팔레스타인이 맞붙습니다. 거기에서 뭐 비기든 누가 이기든 우리는 또 한 팀을 더 밑으로 따돌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10점 고지를 밟았고 이라크를 3점 차로 밀어냈고 요르단은 이따가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경기 결과까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3차 예선 통과 월드컵 본선행에 한 6분 응선 정도 넘지 않았나. 네.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손흥민 선수 일단 부상으로 소속팀에서의 부상으로 소집이 되지 못했고 또 그 대체자의 가장 플랜 A였던 네. 황희찬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부상. 또 그 다음에 플랜 B인 네. 엄지성도 부상. 이렇게 되면서 정말 위기의 위기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들을 잘 넘어가면서 일단 대표팀이 B조 1위를 찍었습니다. 네. 이라크와의 경기 하이버리의 히어로. 히어로님? 네. 예. 이분은 3대2 쫄깃했다. 뭐 마지막에 이제 추가 시간에 실점을 했고 그 앞서서도 우리가 실점 위기가 있었으니까 뭐 쫄깃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경기 운영상으로 이미 3대1로 벌렸을 때 승리가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3대1로 벌린 상황을 조금은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르단 원정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걸 승리하고 홈으로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몸과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이라크전은 그런 생각도 네. 들기는 해요. 거기다가 이라크가 최근 A매치에서 우리랑 붙기 전까지 7경기에서 6경기 무실점. 한 경기 1실점 했거든요. 7경기 치르는데 1실점만 할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아시아에서는 탑 클래스. 거의 네. 뭐 이란과 더불어서 이라크가 가장 쫀쫀한 수비를 한다라고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거를 손흥민 없이 3득점으로 돌파했다. 이거는 이걸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지금 현재 여론의 그런 평가와는 별개로 되게 높이 사야 되는 요소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3골이 나왔잖아요. 네. 한번 골 장면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첫 골은 오세훈 선수가 했어요. 이거는 과정이 너무 좋았었죠. 맞아요. 측면 배우로 이제 선영우 선수가 오버래핑을 해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 있는 사이에 역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뒤쪽으로 우리가 공을 넘겨줬고 그걸 선영우 선수가 왼쪽 측면을 파괴한 뒤에 컷백으로 올렸는데 그게 네. 1차적으로는 이제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반대쪽에서 또 침투에 들어온 배준호 선수가 잡아서 침착하게 연결했고 오세훈 선수가 소위 2019년에 20세 이하 월드컵 때 그 유행했던 거 있거든요. 세빛 동둥슛이라고. 왜요? 서울시장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커뮤니티랑 SNS에서는 드립들이 막 흥하고 있더라고요.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지켜주지 못한 것 오세훈이 골로 보답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세훈 선수가 아마 저게 A매치 데뷔골일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오세훈 선수가 A매치 데뷔골 터뜨리면서 1대0으로 앞서갔고요. 후반에 우리가 조금은 좀 안정적인 경기를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이라크가 먼저 변화를 주면서 따라왔죠. 네. 굉장히 그 12번 선수 알리 선수가 굉장히 기술이 테크닉이 뛰어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좀 공격 형태가 바뀌었고 그 선수가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 선수를 누르려고 나온 공간 쪽이 열리면서 후세인 선수가. 우리의 경계 네. 영순이었던 맞아요. 아이맨 후세인이 기가 막힌 바이시클 슛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 문전에서 그런 슛을 쏠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거는 워낙 거의 약간 질라탄을 연상시키는 그런 슛이었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카사스 감독이
그 12번 알리 선수를 투입하면서 구조를 잘 짰어요. 네. 예, 우리 측면하고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노렸고 거기에 김민재가 끌려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딱 포착돼 버리면서 아이맨 후세인이 놓치지 않고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맨 후세인은 지금 3차 예선 3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서 홍명보호의 운빨이 여기까지인가 싶었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또 과감한 교체를 시도를 했죠. 그러니까 교체 카드가 성공했어요. 오연규 네.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문선민 선수도 들어갔는데 맞아요. 문선민 선수가 과정에서 역할을 해줬고, 그러니까 문선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이 선수는 뭐 잘 아시다시피 특유의 드리블 감각을 이용한 돌격대장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거기에 이라크가 좀 달라진 배준호 선수도 드리블을 잘하지만 배준호 선수는 막 터치라인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막 아슬아슬한 그런 드리블보다는 좀 상대 사이로 치고 들어가는 이런 파괴를 좀 즐기는 선수인데 문선민은 결이 다른 드리블을 하니까 이라크 수비가 거기에 흔들렸던 것 같고 결국은 문선민이 측면 돌파 맞고 나온 거 이재성이 뺏어서 다시 열어준 거를 이제 오영규 선수가 오른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연규 선수 2경기 연속골, 이재성 선수는 이때까지는 이제 2경기 공격 포인트 연속 경기 네. 이렇게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기를 이명재 선수의 왼발 크로스. 지금 현재 우리 대표팀의 풀백들 중에서 그 크로스 킥력이 가장 좋은 게 이명재 선수인데 이명재 선수가 올려준 거를 이재성 선수가 다이빙 헤더로. 이재성 선수는 지금 공격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에서 헤더를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도 역시 헤더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대1로 승기를 굳혔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은 이제 다음 경기 운영을 위한 카드를 의식을 해서 박용우 그리고 이재성 빼주면서 백승호, 이승우를 차례로 넣었고 홍현석 선수도 홍현석 선수도 들어갔고 뭐 황인범 선수 이런 선수도 빼줘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방심을 했는지 이제 추가 시간에 실점을 했지만 저는 뭐 그거는 이제 대세에 큰 영향은 아니었다 생각하고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 뭐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뭐 흠잡을 그런 뭐 장면은 아니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경기 득점 장면은 다 살펴봤으니까 우리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홍명보 감독이 어떤 작전으로 어떤 네. 선수를 기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뭐 사실은 왼쪽 2선의 왼쪽을 누가 들어갈까?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플랜 A, 플랜 B까지 다 A, B, C가 다 무너진 다 상태였기 무너져. 때문에 근데 이미 예고는 돼 있었잖아요. 네. 배준호 선수가 나올 거라는 거. 지난 요르단전에서 이제 후반 이런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역할을 잘한 배준호 선수.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왜 오영규는 선발이 아닌데 배준호는 선발일까?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가장 큰 차이는 전술적 역할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배준호 선수는 선발로 들어가가지고 60분 이상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지만 오영규 선수는 저는 이번에도 교체일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네, 오영규 선수는 이전에 K리그에서도 그랬었고 지금 유럽에 가서도 보면 물론 이제 선발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았지만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오영규 선수에게 가면은 공을 잃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가 집중력이 높고 체력적인 준비가 돼 있고 라인 형성을 잘하고 있는 경기 시작부터 보다는 약간 그게 이제 간격이 벌어지고 뭔가 혼전 상황이 나오고 이럴 수 있는 시간대에 들어가면 오영규 선수는 더 빛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오영규 선수 대신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오세훈이나 주민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주민규 선수가 지난 요르단전에서 약간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이었으니까 오세훈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오영규 선수가 교체로 들어갈 것 같았고 배준호 선수는 저는 뭐 선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졌고 나머지 부분들은 홍명보 감독이 요르단전에 우리의 조직적인 그런 대응이나 경기력에 대해서 만족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요르단전과 비교해 봤을 때 배준호 선수 정도의 변화가 그냥 눈에 띄었을 뿐이지 좀 안정적인 걸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의 의도는 이 정도의 라인이 베스트일 거다. 만약에 황희찬 손흥민이 빠진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추가로 소집될 수 있는 선수들은 있어요. 뭐 정우영이라든가, 그렇죠. 뭐 나상호라든가, 뭐 저기
엄원상 이런 선수들 네, 부상이 아니라면 그렇죠. 소집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그 선수들이 다 소집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송명모 감독은 문선민, 이승우 지금 현재 당장의 폼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국가대표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조금은 있고 그리고 역할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둘 다 게임 체인저를 선택을 했죠. 게임 체인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배준호를 선발로 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배준호 선수는 이번 경기 전반전에 그런 장면을 아주 잘 보여주죠. 저는 전반전에 MVP는 배준호였다고 보거든요. 네. 요르단전도 그랬지만 이 교체 투입도 적절했다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오늘도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체 카드는 그 팀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짜고 나오죠. 네. 여러 상황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짜고 나오고 갖고 있고 저는 이제 저번에 입중계할 때도 그때도 약간 맞췄잖아요. 네, 맞아요. 주민규 선수 빠지고 오영규 들어갈 것 네. 같고 엄지성 선수가 재교체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엄지성 선수는 그때 이제 부상으로 나왔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문선민 선수를 그 교체 카드로 선택한 거는 좀 다소 의외였어요. 왜냐면 배준호 선수가 그때까지는 경기를 어쨌든 뭐 무난 이상으로 잘 소화하고 있었었고 전방은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문선민 투입도 들어맞았고 예, 문선민이 왼쪽으로 어쨌든 그 특유의 요란한 드리블로 파괴를 해주면서 그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홍명보 감독이 전반전 플랜하고 후반전 플랜을 완벽히 다르게 가져간 것 같아요. 전반전에는 양 측면에 배준호와 이강인 오른쪽에 이강인 왼쪽에 배준호 둘 다 미드필더 성향이에요. 배준호 선수도 자신의 롤 모델은 케빈 데브라이너라고 할 정도로 자기는 이제 미드필더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또 윙포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들로 최대한 공의 손실을 막고 우리가 계속 점유를 하고 전환을 시켰을 때 뭔가 서로 조직적인 플레이로 파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고 후반에는 우리도 간격이 벌어지지만 이라크도 간격이 결국은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적절하게 그때는 이제 공을 잃어도 뭔가 하나의 찬스에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 공격적인 선수들을 쏟아부은 게 딱 먹혔다고 봅니다. 요르단전에 교체 투입이 적절했듯이 이라크전도 그랬던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결과를 내면은 그거는 감독이 작두를 탄 거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교체 전략에 있어가지고 뭐 플랫 1, 2, 뭐 3 다 준비하지만은 안 먹히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번에는 그것도 지금 우리가 3차 예선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경기에서 네. 어쨌든 상황이 잘 풀리지 않거나 혹은 여기 도망가야 되는 타이밍에 교체 카드들이 다 역할을 해줬다는 거는 그 부분은 어쨌든 감독이 갖고 있는 뭐 통찰력이나 판단이 먹혔다고 인정해야죠. 네. 한마디 안 보셨지만 일단 집에 가서 이라크전을 다시 봐야 되는데요. 네. 요르단전의 교체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이 너무나 좋은 역량을 펼쳤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 경기를 돌아보면은 준비가 되어 있는 교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르단전은 네, 그랬었죠. 그리고 네. 들어간 선수들이 그간 대표팀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영역이라든가 또 위치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젊은 선수들이었고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었는데 들어가서 잘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수들의 역량 자체가 너무 뛰어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방송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사실 앓는 소리를 많이 하긴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정말 면면이 따져보면 이라크, 요르단 이런 팀들과 우리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정말 감독이라는 사람이 작정하고 대표팀을 망쳐야 되겠다. 내가 대한민국 대표팀을 망치고 축구를 정말 잘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대표팀은 어느 정도만 잡아줘도 맞아요. 충분히 인력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5명씩 교체를 하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역시 계속 들어가는 선수들의 선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는 게 목표인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삼는 팀인데 한 경기 한 경기를 어떤 미래의 연속성이 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하루를 그냥 결승전처럼
이 경기를 이기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네, 그런 경기들을 치러가면 네,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우려죠. 근데 이제 아시안컵 때 워낙 우리가 막 그런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어느새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한 경기 한 경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서 그거는 전적으로 저는 대한축구협회하고 정몽규 회장의 오판으로 벌어진 지금의 상황이라고 맞아요. 봐요. 그거 네. 저는 이제 어쨌든 홍명보 감독은 상황상 그걸 수습하러 이제 뽑힌 감독이고. 네. 네.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자 10월에 두 경기에서 저는 숨은 MVP 박용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난 약 9개월 동안 박용우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까? 저게 선수냐? 왜 우리는 저런 레벨의 선수를 그 중요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쓴 거냐라고 했는데 10월 두 경기를 보니까 박용우 선수 맞거든요. 오늘도 박용우가 중원에서 그러니까 박용우의 영역이 바뀌었어요. 홍명보 감독은 박용우를 앞쪽으로 밀어서 써요. 네, 앞쪽으로 보내가지고 쓰거든요. 물론 뒤로 와서 같이 수비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클리스만 감독은 완전히 박용우를 뒤쪽에 홀딩으로 세워가지고 센터백이랑 너네 셋이서 다 책임져 하니까는 박용우 쪽으로 쏠리는 공에 대해 가지고 상대가 압박해 들어오는 거에 대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의 선수도 감독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팀의 천지 차이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과연 클리스만 감독은 부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세대 교체를 하기를 했나? 선수들의 능력을 제대로 쓰기를 했나? 팀 성적을 내기를 했나? 그러고 나갔는데 혼자서 계속 털어대죠. 네. 예. 저는 그 1년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홍명보에 던지는 또 중요한 하도가 세대 교체잖아요. 세대 교체에 대한 요구를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 1년간 그걸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9월보다는 10월에 조금 더 세대 교체에 대한 드라이브도 걸었고 그렇게 해서 온 선수들이 역할을 해줬고 예, 물론 기대치 이상으로 그 선수들이 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뭐 한 경기 한 경기 그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조별리그 4차전까지 우리가 그래도 3승 1무 1위 그리고 11월 일정은 팔레스타인과는 중립지역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쿠웨이트는 지금 저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조에서 팔레스타인보다 어쩌보면 전력이 더 떨어지는 약체예요. 이거 잡고 가면은 우리가 그 뒤에 남은 4경기는 훨씬 더 여유 있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큰 그림 보면서 가야죠.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리 대표팀이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승률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이번 두 경기를 빼고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승 2무 2패일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아시안컵이라든가 아예 차출이 불가능한 대회를 제외하더라도 승률이 꽤 괜찮은 편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빠져서 한 가지 걱정을 했던 게 역시 그런 엄청난 선수가 있고 없고는 스타일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골 결정력에서는 차이가 벌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뭐 주전급 선수가 빠지면 스타일은 유지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박스 근처에서 해결을 하는 거는 사람의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빠졌을 때 오게 되는 결정력 저하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한 경기밖에 못 보긴 했지만 우리 대표팀이 이번 아시아 예선에서 기회 대비 골 결정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역시나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뭐 일부 선수가 빠진다고 해도 대표팀 전력이 크게 우려될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9월달 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홍명보 감독이 해결해야 될 거대한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세대교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계속 세대교체가 불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강제로 젊은 선수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선수들이 뭘 해내느냐. 네, 이게 우리 대표팀에게는 중요한데 이번 두 경기에서는 그걸 선수들이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명보 감독의 선택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 네.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 부재 상황이 지금 대표팀에게 이제 크게 영향을 안 미친 부분, 뭐 일단 박찬하 위원이 얘기해주신 그 부분에서 컨트롤에서 동감을 하고요. 우리 대표팀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축으로 등장하고 지난 한
8년, 9년 가량. 예, 왼쪽 윙 포워드는 뭐 손흥민 선수의 그 자리는 확고한 자리였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고민도 생긴 것도 있었어요. 황희찬도 사실은 그 영역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고, 그리고 좀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대표팀에서는 거의 이제는 앞으로 못 보겠지만, 황의조도 보면은 스트라이커지만 왼쪽으로 빠져나와서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또 뭐 벤투 감독의 고민도 많아졌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라이커 앞에 한 명,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 한 명, 이제 완전히 공격수 성향의 선수들을 세워놓고 플레이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아무래도 희생하고 헌신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지금은 뭐 원숙해졌기 때문에 공을 뭐 턴오버로 잃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줄었지만은, 황희찬 선수나 이런 선수 들어가면 거기서 계속 어김없이 우리가 공을 뺏기고 다시 뒤로 물러나고 압박을 받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홍명보 감독의 이 기존의 뭐 연령별 대표팀, A 대표팀, 울산에서 하려고 했던 축구하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하고 결이 좀 맞아요. 예, 밸런스 강조하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보냈을 때 공 최대한 손실 적게 하면서 공을 전환시키고 회전시키고 돌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 오늘 이라크와의 전반전 때 그게 제일 잘 된 경기였다고 봐요. 지금 홍명보 감독 부임하고 치른 4경기에서. 그게 되니까 또 됐고.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면은 뭐 손흥민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금 피니셔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그 나름대로의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을 테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잘 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뭐 예를 들면 전방으로 보내는 상황이나 뭐 2선 중앙으로 세우는 변칙적인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배준호 선수가 오늘처럼 잘해준다면.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있으니까 약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될 때 좀 그래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선 때는 불러야죠. 굳이 뽑을 필요는 없고. 예선 때는 불러야죠. 예선은 네. 중요한 경기니까. 그러니까, 특히 지금 네. 3차에서는. 근데 예전에 최강희 감독이 그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박지성이 왜 은퇴했냐? 그냥 친선전 때도 불러가지고 풀타임 뛰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30살 넘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은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게 또 훨씬 또 높은 선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뭐 본인 입으로 은퇴한다는 건 훨씬 몇 년 뒤일 거라 생각하지만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국내에서 친선전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면은 뭐 손흥민 선수나 몇몇 선수는 좀 휴식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는 여유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안 온다고 할지 저는 손흥민 선수는 온다고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월드컵까지 매 경기가 결승전처럼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네. 아니 그래서 약간 이게 연장선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2승 승점 6점을 땄잖아요. 그러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팬들의 시선이 바뀔 수 있다? 바뀌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확실히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게, 여론이 분명히 환기되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준비가 된 것처럼 이제 막 쏟아내기도 할 거고.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의 성적, 지금의 결과가 지난 과정을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가 미래의 어떤 우리의 장밋빛 한국 축구를 보장하지도 않고요. 네, 거기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게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별개로 봐야 한다. 네. 서우정 기자도.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이제 선수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표팀이 흔들리거나 팀 분위기가 악영향이 간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건 또 그 나름대로 가는 거예요. 네, 선수들은 뭐 우리가 대표팀에 오면은 해야 될 일이 있고 감독하고는 합을 맞춰가지고 당연히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개의 흐름이 그냥 계속 쭉 그렇게 가고, 종국에 가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뭐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뭐 10월에 2패를 하면은 홍명보 감독 경질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었었고, 네. 뭐 말이 많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았고, 뭐 저는 어차피 대한축구협회가 지금은 외통수라고 생각해요. 홍명보 감독 엔간해서는 경질하기 쉽지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대로는 그냥 가긴 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축구협회에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는 뭐 이 승점 6점을 땄다고 해서 가라앉을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그 이라크를 보면서 또 관심이 있었던 게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이 우리 이제 축구 대표팀 감독 후보로도 몰망에 올랐었기 때문에 어떤 전술을 펼치는 감독일까도 좀 궁금하게 본 경기였었는데 또 네. 공식 기자회견에서 실제로 축구협회 대화 나눈 거 맞다라고 시원하게 공개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자기도 그 테스트 검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나온 또 얘기도 상당히 이게 매기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한국 대표팀 감독은 훌륭한 감독일 것이다. 내가 그 테스트가 어떤지 경험해 봤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엄청 또 많은 해석들이 분분하긴 했는데 뭐 본인 스스로를 올려치기 한 거기도 하고 네. 뭐 나도 뭐 그런 좋은 너네들이 나를 원했었잖아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카사스 감독은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한국이 카사스 감독 몸값을 올려놨어요. 카사스 감독이 거의 몸값이 2배가 뛰어가 재계약을 했거든요. 본인 사단하고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오늘 축구를 한 걸 봐서는 저는 느낌이 조금 유연한 케이로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이라크가 갖고 있는 장점을 100번 활용을 하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전방에 있는 아이맨 후세인에 대한 의존도는 역시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 서로 견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찾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라크하고는 우리가 이번에 홈 경기였으니까 원정을 가게 되잖아요. 원정에서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했어요.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처음에 경기할 때 보니까 압박도 워낙 세게 하고 처음부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축구가 이제는 국제 표준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하려고 하는 축구가 대부분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뭐 세대 교체 얘기도 계속하고 그리고 더 빠른 팀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사이드로 벌려서 경기를 하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의 팀들은 과거와는 다른 축구를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더 좁히고 그리고 정말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비는 좁게 공격은 넓게라는 공식이 맞았어요. 네, 그런데 그 공식이 이제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구역에서는 넓게, 일정 구역에서는 좁게가 어떻게 보면은 현대 축구의 어떤 표준화된 모습인데 사실 우리 대표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보여줬던 거는 그런 축구와는 사실 결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조금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원정 경기보다는 지키려고 할 때 조금 지키는 힘이 더 생길 거고요. 오늘은 실점을 좀 빨리 하면서 이라크도 스스로 좀 어려운 경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아시아 예선에서는 우리가 원정 경기를 간다고 해도 네, 충분히 뭐 양, 질 네, 이렇게 투입하면서 뭐 경기를 해도 괜찮은 어떤 단계라는 점에서 우리가 일단 반환점 돌고 뭐 이라크 원정 경기 남아 있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란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이라크 원정이 우리가 그 9차전 경기거든요. 거의 그럼 마지막이죠. 그래서 어느 거의 정도 그 전에 이미 우리가 확정된, 확정을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상태일 수 있겠네요. 11월 A매치 주간 아까 일정 말씀해 주셨죠? 네, 쿠웨이트하고 이제 원정 경기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도 원정 경기인데 좀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쪽의 정세가 굉장히 좀 험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그 팔레스타인이 자기들 홈에서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피파나 AFC에 엄청 어필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은 다 또 중립 경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우리하고 경기도 카타르나 뭐 이런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에서 중립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11월에는 손흥민 선수도 좀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고 황희찬 선수 부상이 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황희찬 선수는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 이제 황희찬 선수 매니지먼트 회사 그러니까 가족들이 네.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재활까지 해서 회복하는데 한 3주 정도 걸릴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네. 처음에 네. 보도가 나왔던 데는 외신인데 거기는 맞아요. 의학적인 정보 없이 그냥 그 장면 하나만 보고 네. 다른 선수들 그 비슷한 장면에서 8주 10주 걸렸다 그렇게 했는데 수술을 할 경우에 10주까지 걸릴 수 있다 이런 저도 얘기가 취재를 나왔거든요. 했을 때 제가 들은 건 4주였었거든요. 네. 오늘은 또 3주라고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복귀는 하긴 할 텐데 근데 또
회복이 돼도 경기 감각이나 이런 부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홍명보 감독이 11월에 포함을 시킬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11월 상대가 우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여유를 갖고 상대할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번 이라크전 때 나섰던 선수들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도 금요일에 아마 토트넘에서 뭐 이제 주말 경기 앞두고 기자회견도 가진다고 해서 이건 기자가 그 현장도 간다고 해서요. 저희가 금요일에는 이건 기자를 연결해서 아마 관련된 소식을 좀 더 전하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경기 출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도 손흥민 선수하고 토트넘하고 대한축구협회 이번에 서로 좀 깔끔하게 한 거는 네. 대한축구협회가 억지로 소집하겠다고 뭐 예를 들면 저번에 요르단 알타마리처럼 네. 억지로 소집하겠다고 했는데 토트넘이 아니야 부상 때문에 소집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버티면은 피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부상으로 A 대표팀 소집 차출하는 거 거부했으면은 그러면은 A 매치 일정 끝나고 나서 5일 동안은 경기 출전 못해. 주말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 출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토트넘하고 대한축구협회하고 이거 홍명보 감독하고 서로 원만하게 풀었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 그거에 이제 해당 안 되고 주말 경기 몸 상태만 괜찮으면 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정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좀 해피엔딩으로 끝난 10월 A매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